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를 집중해서 파헤쳐보는 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와세다 대학교 국제학술원의 박상준 교수 모시고 일본 경제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잠시 귀국하셨는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요즘 일본 경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되살아난 거 아닌가 이런 표현 많이 하거든요. 실제 유사한 제조 기능하고 있는 독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견실한 성장률을 올해 보였단 말이죠. 작년이네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일본의 경제 성장률뿐만 아니라 소비도 투자도 예전과는 좀 다른 양상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본 경제가 지속적으로 반등하기 위한 전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요즘 이게 반짝하는 현상인가요? 네, 저는 뭐 특별한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99년에 일본에 갔는데 그때부터 계속 일본에서 그 경제가 비즈니스 사이클을 그렸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 나빴다고 하지만은 저성장이라고 하지만은 똑같이 계속해서 뭐 20년, 30년 저성장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경기가 확장되다가 또 축소되다가 좋아지고 나빠지고 한 경험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005년에서 2007년 그리고 2015년에서 또 2010 7, 8년 8년 그 정도까지 이런 걸 경험을 했고요. 예. 지금 또다시 그런 시절이 온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좀 다른 것은 버블이 끝나고 나서 처음 20년 동안은 일본이 굉장히 사회도 정부도 또 일본의 기업들도 많이 헤맸는데 지난 10년 정도는 어느 정도 방향을 찾아가지고 그 방향으로 착실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 점은 좀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예. 이걸로 완전히 일본 경제가 뭐 탈퇴 환골한다든가 그렇진 않고요. 예. 일본 경제는 또 좋아졌다가 나빠질 수 있지만 이 상태에서 또 어느 정도 나빠진다 하더라도 그걸로 또 일본이 망하느냐 그럼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해요. 네. 요즘 일본 경제에 여러 가지 호신호가 보여지는 것은 근본적인 어떤 변화가 있기보다는 일본 경제가 사이클을 타고 왔던 그 주기 속에서 해석하는 게 더 적합하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이런 해석도 많이 합니다. 요즘 일본이 전 세계 다른 국가와 달리 저금리 기조를 계속 고수했고 그것 때문에 엔저가 거의 뭐 사상 유례가 없는 수준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그걸로 인한 여러 가지 효과를 본 거 아니냐 이렇게 진단하는 분들도 계신데 거기에는 동의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 주가가 굉장히 좋잖아요. 예. 근데 그 주가 이면에는 일본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거든요. 예. 그 영업이익이 왜 사상 최대냐, 왜 그렇게 좋으냐 한다면은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하나는 기업 자체의 노력도 많았어요. 네. 기업들도 구조조정도 많이 했고요. 새로운 사업 분야에 진출도 많이 했고 기업들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기업 자체가 경쟁력을 회복한 면이 있는데 네. 그거 말고 또 지금 말씀하신 저금리 제가 아까 일본 경제가 사이클을 그리면서 언제도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때마다가 미일 금리 차가 굉장히 확대될 때였어요. 많을 때. 미국에서는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계속해서 저금리를 유지할 때 네. 그때 일본 경제가 미일 금리 차가 확대되면은 엔저 현상이 발생하고 엔저 현상이 발생하면은 일본 기업들은 수출이 문제가 아니라 엔저로 인해서 수출이 좋아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워낙이 해외에서 판매하는 것 자체가 많아요. 네. 수출도 수출이지만 해외 생산, 해외 판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해외에서 벌어들인 1달러가 미국에서 벌어들인 1달러가 과거에는 100엔밖에 안 됐는데 이제는 150엔이 되는 것이니까. 예. 네. 그래서 엔저가 발생하면은 또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아지고 그럼 기업들은 영업이익이 좋아지니까 그 돈을 가지고 과감하게 투자도 해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영업이익이 좋아지는 모습을 본 그 투자가들도 그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니까 주가도 좋아지기도 하고 또 지금 같은 엔저에서는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일본의 그 엔화도 그렇지만 주식도 되게 싸게 보이니까 네, 그래서 외국인 투자도 더 늘 수 있고 그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미국의 기준금리 기조는 뭐 우리가 차지하더라도요. 일본의 저금리 기조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세요? 어떻습니까? 일본에서 작년에도 아마 그 저금리를 포기하지 않을까, 양적 완화를 끝내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은 출구 정책이 시작이 됐다고도 볼 수 있죠. 왜냐하면은 그 장기 금리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그 실링을 자꾸 높였으니까
그 1년 일본의 10년물 국채의 금리가 0% 심지어 마이너스까지도 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1%까지 가진 않았지만은 예. 1% 가까이까지도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금리가 계속해서 완전 그 저의 저금리 상태에서는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은 금리 정책의 기본은 바뀌지 않았고 양적 완화 자체도 우리가 포기한 것은 아니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상태를 계속해서 일본이 유지할 수는 없어요. 또 외국에서도 같이 경기가 나빠져 가지고 금리를 낮추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일본이 계속해서 미국에서 저 정도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에는 지금의 이 초저금리를 유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기는 해야 될 텐데 네. 일본 은행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일본이 2% 인플레이션율이 오랫동안 목표였거든요. 예. 지금 2%는 넘어섰지만은 이거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일시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2%가 안정적으로 인플레이션율이 2%가 안정적으로 보이면은 그때 이제 출구 정책을 하겠다는 것 플러스 지금 현재 일본에서 임금을 높이자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네. 노사정이 한 목소리로 임금을 막 올려야 된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임금은 명목 임금은 어느 정도 올랐는데 그 실질 임금은 오히려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실질 임금까지 오를 수 있도록 임금을 한번 높여보자. 그래서 일본은행에서는 임금도 견조하게 오르면 예. 인플레이션이 2%가 잘 유지가 되고 임금도 견조하게 오르면은 그때는 이제 출구 정책을 써도 된다 하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그 명목 임금하고 실질 임금의 추이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 주시기를 저금리 정책의 부분적인 수정 기미는 이미 시작됐다고 말씀을 주셨고 미국의 금리가 올해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기도 모르겠습니다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니까 일본 경제를 가장 근저하게 호황으로 이끌었던 큰 펀더멘탈이 위축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부터 내년까지 일본 경제는 지금의 호황을 유지하기는 이제 슬슬 어려워진다 이렇게 판단해도 될까요? 네, 저는 그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많은 전문가들이 미일 금리 차가 유지되거나 확대되는 것보다는 미일 금리 차가 축소되는 쪽으로 예상을 하시잖아요. 예. 근데 미일 금리 차가 축소가 되면은 엔화는 지금보다는 절상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을 시장에서 하고 있는 한에는 이제 금리차가 축소되는 움직임을 보이면은 그렇게 예상했던 분들이 엔화가 절상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절상되기 전에 엔화를 빨리 살려고 할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엔화는 실제로 절상이 돼버리니까 엔화는 절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역시 엔화가 굉장히 싸기 때문에 혜택을 입었던 일본의 기업들은 엔화가 절상이 되면은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훼손이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약간 그 현재보다는 좀 더 그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 하지만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업의 펀더멘탈도 상당히 좋아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자 그러면은 엔화가 절상이 된다. 또 절상이 되는 것도 이제 전 세계가 일본 경제가 되게 약하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엔화가 절상된다고 해서 과거처럼 막 달러당 100엔 또 100엔도 깨고 이거는 상상할 수 없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절상된다 하더라도 아주 큰 폭 절상은 아닐 것이고 절상에 대해서 영업이익 같은 것이 훼손될 수 있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기업이 아주 심한 타격을 입지는 않는다라고 예. 생각을 하지만 지금보다는 좀 분위기는 가라앉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본 경제가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거시경제적인 환경에 대해서는 여쭤봤고요. 이번에는 일본의 산업 구조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일본 기업들의 나름대로의 노력이 이번에 호황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본 통은 아니니까요. 약간 바깥에서 보는 제 입장에선 지금 산업 구조가 전 세계적으로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그렇고 IT도 그렇고 컨텐츠 비즈니스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 속에서 일본 기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근데 교수님은 일본의 기업들이 어떤 노력들을 해왔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일본 기업들이 많이 망했어요. 그 사뇨라는 전자기업은 완전히 뭐 공중 분해됐고 샤프도 대만에 넘어갔고 뭐 우리가 아는 도시바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상장 폐지가 됐고요. 네. 그러니까 많이 무너지긴 했지만은
반대로 소니라든가 히타치라든가 이런 살아남은 전자기업들을 본다면은 지금은 이제 전자기업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업종이 변했기 때문에. 하지만은 이 기업들은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분야들을 보면은 소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플레이스테이션 여기서 돈을 많이 벌기도 했지만은 그 영상하고 뮤직하고 이쪽에서도 돈을 많이 벌고 있고요. 화상 센서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일본 전체를 본다면은 일본 전체의 산업이 완전히 재편이 돼가지고 일본이 과거에는 이쪽 산업 국가였는데 저쪽 산업 국가로 옮겼구나. 이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각각의 기업을 본다면은 돈을 잘 벌지 못하는 부문은 포기해 버렸고요. 그러니까 소니가 과거에 굉장히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던 그 노트북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그 매각을 해버렸고 TV 같은 경우에도 프리미엄만 빼고는 전부 날려버렸고요. 프리미엄만 유지하고 있고 그런데 TV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뭐 대단했지만은 지금은 소니 전체에서는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플레이스테이션이란 게임기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이거에서 더 나아가지고 이 게임기라는 것은 이제 클라우드가 중요하니까 클라우드 사업이라든가 또 AI라든가 그런 쪽으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쪽으로 점점점 움직여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활로를 찾았다는 의미에서 그 일본 기업들이 좀 변했다고 할 수 있고요.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자면은 그 아지노모토라고 그 회사는 이제 우리나라 옛날에 미원 미풍의 원조가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음식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지금은 그 회사가 전체 수익의 30% 정도가 신사업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도 일본 내수가 계속 위축이 되니까 식품 이쪽에서만으로는 식품도 물론 이 회사도 굉장히 해외 진출을 많이 했지만은 어쨌든 식품으로만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신사업을 개척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금 반도체 절연제를 생산해 가지고 그 시장의 95%를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만들던 회사가 MSG 만들던 회사가 지금 반도체 절연제인데 그게 전체 수익의 그 신사업이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더구나 지금 계획이 지금은 30%지만 50%까지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후지필름이라는 회사는 뭐 글자 그대로 필름이니까 필름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런데 카메라 인자도 망했잖아요. 필름 누가 사겠나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 회사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자 그러면은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필름을 만들 때 그 화학 그 제조 능력 이걸 가지고 이 회사도 역시 지금은 신사업에 진출을 해가지고 헬스케어나 아니면 화장품 이쪽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미 그 헬스케어나 화장품 같은 신사업이 이 회사도 한 40% 정도가 되거든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일본 회사들이 살아남은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그 이동을 많이 했어요. 그렇군요. 그런 노력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외부적인 환경도 우호적으로 바뀌니까 큰 힘을 발휘하게 된 거예요. 였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일본의 많은 뭐 관료분들이라든가 학자분들 사이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한국은요, 간단히 예를 들면요, 실제 커리큘럼은 크게 바뀐 게 없더라도 시대적인 부합성을 생각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시각 디자인 학과를 뭐 UX, UI 디자인 학과라든가 이름이라도 바꾸려는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일본은 산업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뭐라고 할까요? 체질 개선, 대학들의 노력 이런 게 적극적이지 않았다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많던데 실제 어떻습니까? 적극적이지 않았고 제가 일본 대학에 있지만은 대학생들이나 일본 사회 미안하죠. 일본 대학이 굉장히 이제 좀 뒤처져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또 일본 대학도 개혁을 하고 개선을 많이 하기도 했고 지금도 노력은 하고 있지만은 많이 느린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한 가지 일본이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늦긴 한데 한 가지 좋은 점은 일본은 기업들이 그렇기 때문에 대학을 믿지 않아요. 이 점이 좋은 점은 아니지만 대학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네가 트레이닝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한글을 다 떼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학교에 들어가야 비로소 거기에서 세모 기르고 네모 그리고 그다음에 가나다라 배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본은 지금도 그 소학교가 초등학교가 아이들이 그 글자를 알고 들어온다고 가정하지 않고 학교에서 거기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도
새로 대졸 사원이 들어왔을 때 얘들이 업무에 대해서 뭘 안다고 생각을 안 하고 이 아이들을 트레이닝 시키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 잡 트레이닝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대학이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고 예. 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지 작년 초로 기억하는데 일본의 그 상장 기업들에게 공시사항 중에서 산업 인력을 너희 회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걸 아주 세부적으로 공시해라. 그리고 아주 항목도 정해주고 수치로 표시해서 분기별, 전년 대비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게 해도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면 산업구조 개편에 필요한 인력들을 대학이 아니라 기업이 육성해야 된다. 이렇게 정부가 가이드를 줬다 해도 될까요? 네. 그게 원래 일본의 문화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가장 그거를 먼저 아는 것은 산업 현장에서 구조가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인력이 필요하고 할 때 이거를 다시 대학까지 와가지고 대학의 커리큘럼 바꾸려면은 긴 시간이 어쩔 수 없이 걸리잖아요. 네. 그런데 가장 그거를 피부로 먼저 느끼는 것이 기업이니까 기업이 먼저 자기네가 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한데 일본 정부가 그런 식으로 최근에 일본 기업들에게 여러 가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네. 그 가버넌스 쪽에서 변화도 그렇고 그래서 이 기업 공시를 굉장히 충실히 하는 어떤 점에서는 선을 넘으면 너무 많이 나가면은 정부가 너무 기업에 간섭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인력 그 양성에 관해서 공시를 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여성 임원이라든가 네. 여성 간부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은 다 공시를 하게 하고 육아휴직 남성 육아휴직도 다 공지를 하게 하고 또 심지어는 과연 이게 옳은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가버넌스에서 기업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 회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것조차 지금은 이제 그 공시를 하도록 유도를 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일본에서 하고 있고 일본 전체가 뭔가 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은 있어요. 또 대학은 제가 좀 그렇게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저희 와세다 대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학이라든가 지금 AI 시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학이라든가 데이터 사이언스라든가 뭐 통계학이라든가 이런 거를 굉장히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국제학부인데 제가 학부는 국제학부에서 강의를 하고요. 대학원은 이제 경제학과, 대학원 경제학과에서 강의를 하는데 예. 대학원도 커리큘럼을 그 환경 경제라든가 그쪽으로 많이 확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학부 같은 경우에 국제학부인데도 불구하고 국제학부하면 뭔가 뭐 국제적인 뭐 예. 이걸 생각하지만 저희 학부가 처음부터 유일하게 필수 과목으로 정한 것은 통계학이에요. 근데 지금은 거기에 더해가지고 데이터 사이언스를 필수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도 지금 압력을 받기도 하고 예. 대학 자체에서의 대학 리더들도 이제 그 교육 환경을 바꿔야 된다 해가지고 노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일본 경제의 산업구조 개편에 대한 노력들을 하나씩 여쭤보고 있는데 기업들 중에서는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 이 말씀 주셨고 대학들의 노력은 일본이 전통적으로 산업인력 육성에 대한 어떤 책무는 기업에게 있었던 면도 있지만 그렇지만 학교도 조금씩 변화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하나 있는데요. 최근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주가 부양 정책이에요. 제가 이해하는 일본의 관료 사회는 어떤 본질,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면 특허가 얼마나 많이 출원되는지 이 본질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만 시시각각 변하는 주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는 사람을 제가 못 봤거든요. 그런데 요즘처럼 일본 정부 차원에서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을 쏟아내는 이유, 이건 어디에서 원인을 찾아야 될까요? 네, 저도 어느 정도까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방향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주가를 부양한다고 하지만은 이제 정부가 요구하는 것은 가버넌스를 투명하게 하라든가 예. 또 그 요즘 한국에서도 PBR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 일 이하면 말이 되느냐 해가지고 당신네 기업의 그 주가를 제고할 수 있는 주주들에게 주주들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뭐 공시하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일본 정부가 일본의 그 소위 말하는 주식시장을 정상화한다 네. 하는 이제 의미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면이 반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네. 나머지 반에 대해서는 어느 정권이든지 자기 정권에서 주식이 막 올라가고 일본 경제가 좋아 보이고 그럼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이익 관계도 예.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일단 주식 시장을 많이 띄우고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좋게 하려고 한다는 것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주가가 많이 오르고 또 기업의 그 영업이익도 많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로 금융이 활성화되고 하면은 그만큼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도 많이 거둘 수 있잖아요. 예. 네, 일본 정부는 뭐 지금 굉장히 가난한 정부니까 그런 것들도 염두에 뒀다고 생각하고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정책적인 정부나 정권을 위해서도 지금 주식을 부양하려고 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일본 정부가 얘기하는 그대로 미국이나 유럽 증시에 비해서는 너무 저평가된 것도 사실이다 하는 면도 어느 정도는 공감을 얻곤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그럼 다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원래 한 코로나19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10수년 이상 주식 투자 인구가 500만 명을 넘지 못했습니다. 근데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유동성 풀리고 나서 증시가 급등하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국민들 숫자가 1,500만 명에 육박한 수준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예전에는 주식시장 부양이 큰 호재가 아니었어요. 하는 국민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1,500만 명 가까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식시장 부양 정책을 내놔야 되거든요. 혹시 일본에서도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 말씀 듣고 보니까 그 부분은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 주식을 하는 사람도 늘긴 했지만 예. 그래도 그거는 아무래도 한국보단 못해요. 어. 그러니까 직접 주식시장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주식을 하는 사람은 예. 근데 일본에서는 니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간접 투자를 하는 거죠. 펀드에 투자라는 예. 것인데 그 세금을 매기지 않는 그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계좌들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점점 확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한국 돈으로 1,0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뭐 3천만 원까지라든가 그거를 점점 크게 하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그 니사라는 거에 가입하는 인구는 점점 늘고 있어요. 더구나 예. 주식시장이 되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 니사라는 거는 어차피 내가 간접적으로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예. 내가 그 펀딩에 가입을 하면은 그 펀드 매니저가 주식을 사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야 국민들이 가입한 니사라는 것이 수익을 내는 것이고 그럼 국민들이 해피하고 또 정권에도 이익이 될 것이니까 정치인들에게도 그런 면이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일본의 산업 구조의 변화도 말씀 주셨고 거시적인 환경 변화도 말씀 주셨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다 종합하셔서 교수님의 사견이 궁금한데 일본 경제는 과거 1980년대 중후반처럼 어마어마한 경제력으로 다시 되살아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서서히 지금과 같은 추세로 좀 하락 국면으로 계속 이어질까요? 저는 과거의 일본은 올 수 없어요. 그거는 지금 이미 뭐 20대 초반 대학을 졸업하는 그 청년들의 인구가 1,000만에서 그 600만으로 감소를 했는데 예. 이미 인재 자체가 그렇게 사라진 나라에서 예. 과거와 같은 그런 뭐 왕성한 경제 활동은 있을 수가 없고요. 네. 지금 이 상태의 일본에서 그러면은 서서히 일본이 사그라드는가 하면 저는 그렇진 않고 일본은 여전히 선진국 수준을 유지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많이 하는 말이 프랑스나 영국을 생각하시면 된다. 예. 과거 전성기 때 영국이나 프랑스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지만은 하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을 가지고 또 선진국으로 남아 있는데 일본이 그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